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런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이거 5초의 기적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디폴트 넛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역시 역지사지 시나리오 작성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신과 다른 관점을 다루는 컨텐츠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것. 이 필터 버블을 만드는 주범 알고리즘이죠. 반대 의견이나 낯선 시각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향적인 고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김익환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그러면 우리가 다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친밀함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가까운 존재일수록 더 큰 상처나 배신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이나 상처를 느낄 때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오래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어떤 지적 또는 무시, 이런 게 더 뼈아프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직장, 동호회, 선후배 관계에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갈등이 또 엄청 발생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또 스트레스로 작동을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속성 때문에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사르트르의 말이 떠오르는 그런 요즘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건 디폴트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하이데거 얘기대로 세계 내 존재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타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이야기죠. 이 질문에 대한 철학자들의 타자성 개념에 대해서 오늘 살필 거고요. 또 문학에서 다성성이라고 합니다. 폴리포니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 다성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지실 텐데 이것도 오늘 상세하게 좀 볼 거고요. 또 행동경제학이나 심리학 등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한 실천법 등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영상 송출할 때는 이런 이론들을 함께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 과제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도 많은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한과 동시에 실천의 비법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은 때로는 지옥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내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도 동시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타인에 대한 철학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으로 이름 등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레비나스, 제가 과거에도 가끔 사랑의 철학, 사랑의 윤리학 뭐 이런 것으로 소개를 한 바가 있고, 또 얼굴에 대한 이야기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미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엄청 중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필독서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들 많이들 읽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와 유사한 메시지를 레비나스가 그동안 철학적으로 표출을 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타자성 분야에서는 레비나스가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레비나스는 타자를 어떻게 보냐면 얼굴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타인의 얼굴을 마주함이란 사실은 그의 얼굴을 통해서 그 인생 전체를 마주함이라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을 통해서 그 타자성, 그 타인의 인생 전체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 수 없는 낯선 세계를 대면하는 일이다라고 페이스, 얼굴에 대해서 레비나스는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익숙해 보이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의 생각이나 감정 그 전부를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레비나스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낯설미라는 것이 낯설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낯선 그의 얼굴, 다시 말해서 얼굴 안에 들어있는 인생 총체,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함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레비나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존엄과 존중의 개념이 타인의 얼굴이라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요, 이렇게 합니다. 바래요.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또는 나의 주장을 그가 받아들였으면, 바램도 그렇고 나의 주장을 그가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에게 공유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유적 사고거든요. 내가 그것을 전일적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를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 역방향도 존재하는 거죠. 나를 그가 전부 이해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과 사랑이 관계 속에 깃드는 그런 세계를 레비나스가 아주 강조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레비나스의 철학의 기본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레비나스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학을 이야기한 사람은 작 데리다입니다. 작 데리다는 해체주의 철학의 선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 데리다는 일단 말이 조금 굉장히 많이 꼬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작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 프랑스 철학의 전체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레비나스도 물론 굉장히 난해합니다. 작 데리다는 그거보다 3배 난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철학자들조차도 하소연하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작 데리다를 엄청 위대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작 데리다는 심지어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계 안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체주의라는 것은 그전에는 A는 A다 라고 무엇인가 대상이 있으면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근대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작 데리다는 그 어떤 것도 개념 하나로 고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해체를 해버린 거예요. 이 해체로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무엇에 대해서 인식하는 또는 이해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해체됨으로써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자유로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을 내가 봐요.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도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다중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사람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인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작 데리다는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는 어찌 보면 조금 편협한 근대주의적인 사람에 대한 판단 방식, 이거는 데리다로서는 완전히 성립 불가능한 것이죠. 그의 이면에 있는 다양한 면을 영영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편협한 사고가 근대적 사고다라고 데리다는 보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그라는 존재는 스스로 계속 변화하는 존재예요. 또 변화하는 순간마다 다층적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데리다적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항상 새로운 면이 드러날 여지를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그와 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틀에서는 환대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환대의 관계론이라고 부릅니다만, 다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해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는 레비나스가 얘기했던 것을 더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가능성, 정말 엄청난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존재를, 그의 현재의 모습을 나의 가슴 속에 자리를 비워놓고 내 가슴 안에서 그를 이해하는 방식, 이게 이제 환대의 실천인데요. 이런 조금 어려운 실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을 인류에게 요구를 작 데리다는 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 이런 생각 방식은 문학에서도 거의 성격은 다르지만 지향의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해하는 타인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서는 다성성, 폴리포니라는 개념인데요. 조금 처음 들어본 그런 용어로 해서 익숙지는 않을 겁니다만,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러시아 문학 이론가죠. 그래서 다성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런 얘기, 한 작품 안에서 서로 다른 인물들이 동등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상태이다. 우리는 주인공 한 사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작가는 특정 인물만 절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 제일 대표적인 작품,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닐까 싶습니다. 이반, 드미트리, 알료샤. 그 이외에 주변에 엄청 많은 인물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그 충돌 안에서 무엇인가
무엇인가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죠. 독자는 이 세 캐릭터의 모두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다성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를 지니냐면 작품 속에서 여러 관점이 공존한단 말이죠. 그래서 독자도 타인은 나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앞서 얘기한 레비나스나 데리다처럼 달리 존재하는 것의 존엄, 이런 것을 소설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한강 작가 요즘에 노벨상 수상으로 유튜브 등에서도 너무 많이 이야기돼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소설 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고요. 우리가 채식주의자 보면 얘는 이제 1부, 2부, 3부가 나누어져 있고, 말하자면 일반적인 소설에 보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그렸다가, 형부가 그렸다가, 언니가 그렸다가, 이렇게 화자가 달라지는 1인칭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 이렇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지 않습니까?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형부건 언니건 그 누구도 영해를 100% 이해하지 못함을 채식주의자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인물을 하나의 관점으로 못 박는 것 그 자체가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채식주의자를 통해서 한강이 강력하게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스스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설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 시점이라는 것은 타인은 내가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얘가 극단화된 것이 소년이 온다예요. 이 소년이 온다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보면서, 그러면서도 너무 생생하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죽은 자가 화자가 되잖아요.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묘사적으로 상황을 쭉 그리고 있어요. 6개의 시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도 아니고요. 6개의 화자가 등장해서 어떤 상황을 계속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중적, 다층적으로 상황을 그리는 소설을 한강이 구현해냈기 때문에 그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듭니다. 이것이 앞서 얘기한 레비나스 데리다적인 관점하고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타인을 조금 열린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철학, 문학의 두 세계를 통해서 제가 이론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저는 우리 이런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하는 얘기를 3가지로 나눠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 5초의 기적이라고 해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죠, 제임스 그로스가 주장을 한 것인데요. 무엇인가 감정을 잠깐 멈추고 5초면 된다는 거죠. 잠깐 멈추고 인지적 재평가하기, 그의 용어를 빌자면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 메타 모먼트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기도 하죠. 뭔가 엄청 화가 나, 메타 모먼트, 잠깐 숨을 쉬어주고 순간을 가지면 인지적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정 조절 이론 모달 모델이라고 해요. 이 모달 모델을 제임스 그로스가 이제 스탠포드에서의 실험 등을 통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감정 발생과 반응 사이에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데 특히 인지적 재평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지적 재평가를 위해서 잠시 시간을 쉬어주라. 이 코그니티브 리어프레이저이라고 그래요. 코그니티브 인지적, 어프레이저라는 건 평가라는 뜻이거든요. 리어프레이저, 다시 평가해보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인데, 갈등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5초 동안 잠시 큰 호흡을 하면서, 혹시 상대방도 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분노, 서운함 이런 것들이 폭발하기 전에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요. 상대를 사물시하는 거예요. 나만 중심이야. 그것이 아니라 너로 존엄하고 존중받을, 인생 그 자체가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식에서의 관계로 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거죠. 메타 모먼트 첫 번째 실천 과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디폴트 넛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필터
필터 버블이라 그래요. 요거는 2022년에 퓰리처 센터에서요, 디지털 미디어 앤드 바이어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2022년 통계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 중에 70% 이상이 자신과 다른 관점을 다루는 컨텐츠를 거의 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과 비슷한 관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런 정보만 계속 접한다는 것이죠.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 버블을 만드는 주범 알고리즘이죠. 유튜브 트시거나 하면 내가 과거에 봤던 것을 데이터로 해서 내 취향에 해당하는 것만 추천하는, 반대 의견이나 낯선 시각을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편향적인 고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행동경제학자죠. 리차드 탈러, 뭐 엄청 많이 들으셨어요. 탈러 얘기는. 그 다음에 캐스 선스타인, 이 두 사람의 작업인데 이제 넛지 이론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디폴트 값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 디폴트 값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의 넛지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매주 한번 일부러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의 영상이나 뉴스를 찾아서 듣는 거, 이런 행위들이에요. 넛지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새로운 넛지를 찾아가는 방식이죠. SNS나 유튜브 알림 설정, 이것은 시크릿 모드로 해서 유튜브를 자꾸 보시는 거를 권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관점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의식적으로 넓혀주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편향의 의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관계를 악화시켜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다중적이고 다층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한강의 소설에서 구현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세계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사랑하고 이타성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결국은 필터 버블을 깨고요, 타인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를 상상하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할 노력이라고 봅니다.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과 동시에 사랑의 실천의 가능성을 우리 인생에서 활짝 열어놓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메모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역지사지 시나리오 작성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내적 갈등이 심할수록요,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만 더 집중하게 돼요. 이 이제 확증 편향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요. 종이에다가 그냥 그 주체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나, 상대, 제3자까지 등장시키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각각의 칸에다가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상황글을 적어보는 거예요. 요거 메모만 해보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의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메모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감정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자꾸 메모를 해보시는 거죠. 내가 놓치는 전제는 없나?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다듬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열심히 준비한 자료야, 이거를 무시당했어, 난 무지하게 기분 나빠. 뭐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또 상대에 대해서는 마감이 엄청 촉박한데 핵심부터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해서 세부 자료를 생략한 거야 라고 상대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3자는 둘 다 필요한 정보인데 세부 내용은 차후에 보완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세 사람이 다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자꾸 메모를 해봄으로써 다양한 것의 가치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관계와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로 초점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우리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상대, 제3자 모두가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은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요, 제가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 지옥은요, 나하고 다른 세계, 이것을 무시할 때 생기는 갈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나스나 데리다 모두가 타인은 내가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전제하고요. 또 문학에서도 다성성과 같은 그런 개념들이 현대적으로 아주 중시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이런 태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교훈을 토대로 해서 실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5초 멈추기 인지적 재평가의 방식이죠. 그 다음에 필터 버블로부터 탈출해서 디폴트 넛지를 활용하시라는 제안도 제가 드렸고요. 역지사지, 메모,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기,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타인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름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멀티플리서티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름을 계속 형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성장을 말하고, 성장은 다름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가 모르는 낯설음을 존중하는 순간 함께 그 해결책을 찾고 또 관계를 깊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상호 성장이라는 세계도 우리가 창출해 갈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이론적인 얘기 배경에 깔고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